안녕하세요. 처음에 발표했던 박상진 학생이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동물생명자원과학과 김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읽고 발표를 맡게 된 책은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책이고, 그리고 부제목은 현재의 육식은 과연 정당한가입니다. 혹시 이분들 중에 제가 동물생명자원과학과라고 밝혔는데 동물생명자원과학과가 어떤 걸 공부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동물생명자원과학과는 동물생명자원과의 전신은 축산학과인데, 최근 들어 줄기세포나 체세포 복제, 인공수정에 첨단 과학이 응용되었기 때문에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축산학과에서 배우던 돼지, 소, 닭을 어떻게 해서 기르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도축을 하는지, 그리고 그 도축된 고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주로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를 주 업으로 삼을 제가 왜 육식이 정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왜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는지와 같은 주제로 오늘 낭독회를 할 건지, 앞으로 진행될 30분간의 강연에서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식이 정당하지 않은지에 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윤리적 이유이고, 두 번째가 환경적 이유이고, 세 번째가 불평등의 이유입니다. 모름지기 윤리란 합리적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책 논어에서 기소불료 불시어언이라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윤리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략적인 윤리의 뜻을 바탕으로 왜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채식에 또 육식에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끌어내느냐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으나,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옳지 않다는 그 믿음의 근저에는 윤리적 채식주의와 통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주의와 인종차별을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내 성별과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그저 나와 또 내 인종의 유불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기소불료 불시어언,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윤리의 근본 정신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나와 내 인종이 또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백인이 흑인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차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적 능력의 경우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연구 결과, 연구 방법이 없고, IQ가 지적 능력을 대표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IQ가 지적 능력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그 연구 방법이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십 년 동안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연구 방법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IQ에 의해서 지적 능력이 지적 능력의 저하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우린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종 또는 성별을 불문하고 인간에게는 모두 공통적인 보편적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10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적 능력과 자율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고 싶어하며 주변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싶어하고, 배골지 않고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을 싫어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며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대략적으로 설명한 보편적 본성,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종차별은 과연 어떤지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나 자신의 성과 또 우리의 인종의 유불리를 위해 다른 종의 성, 다른 인종을 달리 대우해도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이듯이 종차별은 특히 인간 종의 유불리를 위해 다른 동물 종을 희생해도 또 달리 대우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건 없건 동물에게 또한 보편적 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에 같은 슬픔을 느끼고 이성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슬픔과 그 사람의 고통이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에게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동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성을 이용하면 우리의 고통과 그 동물의 종의 고통이 같기 때문에 그 동물에게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그 흐름의 궤적을 통해서 종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바로 환경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시골 사진인데 여러분 시골을 가시다 보면은 새똥 냄새 때문에 차 문을 닫거나 또는 코를 막고 가셨다는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돼지 냄새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 혹시 있나요? 이 사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힌트를 드리자면은 포크밸리라고 있습니다. 아니, 돼지 농장인데 제가 방학마다 한 달씩 가가지고 일하고 오는 돼지 농장입니다. 여기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 뒤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까지 포함하면은 이 돼지 농장에서 1만 마리의 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뭐처럼 보이는지 생각나시는 분 혹시 아무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공장 형태의 농장이라 해가지고 공장식 축산이라고 합니다. 스톨에 가둬서 기르고 울타리에 쳐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흰색 위생복, 실험복 외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몸에서는 또 돼지 변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숨조차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들 그 자신도 피해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변이 묻거나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암모니아가 너무 독해서 그 암모니아 중독 때문에 돼지 눈 아래가 시꺼먼 것입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돼지는 소 농장과 달리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자기 동네와 또 근처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인데 그 중에서 농장이 대표적입니다. 저도 비가 올 때마다 그 근처 마을에 냄새가 퍼져서 많이 항의를 받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합니다. 닭은 주로 케이지라는 곳에서 집중 사육이 되는데 케이지는 크기가 약 이 A4만한 용지에서 닭이 3마리 자라게 됩니다. 요즘은 좀 좋아져서 A4 용지만한 크기에서 2마리가 자랍니다. 이것을 인간으로 치면은 전화 박스 안에 3사람이 평생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돼지와 소는 겨울철마다 이제 구제역이라는 병에 잘 걸리는데 이 구제역이라는 병이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Foot and Mouth Disease라고 해서 FMD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발에 물집이 잡히고 입에서 침을 흘리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2010년도 말과 2011년도 초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창궐하여서 대다수의 정말 많은 양의 돼지와 소들이 살처분 당했는데 이것은 앞선 윤리적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창궐했던 신종플루와 비교해서 사람들이 강한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 사람들을 모두 치료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건데 말 못하는 돼지, 소라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살처분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있는 보편적 본성을 무시한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살처분은 환경적 이유와 정말 크게 관련이 됩니다. 살처분한 지역에서 나오는 피, 오물, 부패한 사체들 이것들이 침출수라고 하여서 유출이 되는데 이것이 토양을 침식시키고 산성화시키고 그리고 식수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만 주로 발병하던 구제역이 요즘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구제역이 발병을 하고 닭의 경우에는 매년 AI가 발병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변형된 전염병이 발병하는 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공장식 축산이 원인입니다. 작고 답답한 공간에서 동물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면역력이 낮아져서 조금이라도 변형된 질병에 대응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걸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두 가지 미봉책이 있는데 항생제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맞는 해결책이 될 거라고 주장은 하지만 항생제는 매년 변종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동물체 내에 쌓여서 고기를 통해 우리는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봉책으로는 돼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격력이 강해지니 서로가 서로의 이빨을 이용해서 꼬리를 물어뜯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빨과 이렇게 꼬리를 자르게 됩니다. 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그마한 A4 용지 같은 공간에서 자라다 보니까 서로가 스트레스가 높아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부리를 자릅니다. 부리는 모든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훼손은 받지 않으나 엄청나게 많은 생리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소는 위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동물로 인간은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셀룰로즈, 섬유질이 주 음식원입니다. 이것들을 먹고 다시 입으로 토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위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러한 섬유질을 소화시키고 또 그 부산물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에게 옥수수로 된 곡류 사료, 알곡 사료를 급여시키니까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몸이 산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몸에 메탄가스가 차서 트림을 통해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게다가 고탄수화물에 알곡 사료, 옥수수 사료를 먹이게 되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슈퍼 초고도 비만, 슈퍼 고혈압의 소가 탄생합니다. 바로 마블링입니다. 근내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우리 몸 안의 지방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간 지방과 근내 지방이 그것입니다. 근간 지방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인데 근내지방의 경우에는 근간지방이 너무나도 쌓여서 이제 근육 내까지 침투한 지방으로 불필요한 지방입니다. 더 심한 것은 송아지 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송아지 고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외국에서는 송아지 고기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핏기가 거의 없는 것을 최상급으로 칩니다. 고기에서 핏기는 헤모글로빈이 고기에서 핏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핏기가 거의 없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 사료에서 비타민 A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송아지는 울타리를 핥거나 모래 안에 있는 철분을 핥게 되는데 이제 그것마저 못하게 하려고 목줄을 짧게 만듭니다. 게다가 비타민 A는 동시에 시각세포 형성에도 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 비타민 A가 절식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고 결국에는 장님 송아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닭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50년 전과 또 2008년과 비교해서 50년대는 70일, 2008년도엔 48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료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약 두세 배 가까운 증체량을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료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근골격계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안진뱅이 닭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자기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여서 농장에서 주저앉는 닭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윤리적 이유, 환경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윤리적 이유로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보편적 본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듯이 종차별 또한 옳지 않다. 그리고 환경적 이유에는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로 인해서 동물들은 꼬리 자르기, 부리 자르기, 소의 경우에는 마블링을 위해서 자기 본성과도 맞지 않는 사료를 먹게 된다. 송아지 경우에는 눈이 멀기도 하고 철분까지 부족해 정말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불평등의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돼지를 타고 올라앉아서 고기를 먹는 서부세계 사람과 기아에 굶주리는 삐쩍 마른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소, 돼지, 닭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사료 효율이 약 30% 내외입니다. 이 말은 10kg의 사료를 먹으면 약 3kg이 증체가 되고 나머지 7kg은 배설을 통해서 밖을 통해 나간다는 것인데 이 3kg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많은 옥수수, 사료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배가 아닌 가축들을 통해 먹여지게 되고 이 가축들이 결국에는 서구 세계의 부유한 사람들의 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으로 죽고 한쪽은 너무 조금 먹어서 기아로 죽는 동시대 비대칭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서 봤던 환경적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 10kg 중에 3kg이 증체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뼈, 발굽, 피, 털 같은 우리가 먹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1, 2kg 미만이고 견과 그리고 우리가 먹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는 그것을 축산 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현재 축산업계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서부터 동물들의 벼는 중요한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밭에 뿌려서 중요한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뭐든지 많이 하면 독이 됩니다. 온 시골에 변이 넘치다 보니까 토양이 산성화되고 그것이 식수 오염까지 그것을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13년부터는 런던 협약이라는 것까지 발효돼서 이젠 해양 투기마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축산신문의 제목은 심지어 이렇습니다. 축분료를 해결하지 못하면 축산업의 독립이 위태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시고 계셨던 육식에 죄책감을 안겨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육식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수하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하지만 전 지구적 수요에 따라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육체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저는 동물복지형 축산이라는 것입니다. 소, 돼지, 닭을 차례로 살펴볼 것인데 동물복지형 축산은 울타리에 놓고 키우는 축산 형태가 아닌 동물들의 습성, 본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축산이라는 것입니다. 가축이 행복해야지 인간이 건강합니다. 소의 경우에는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하고 닭의 경우에는 이게 보이진 않지만 횃대라는 것까지 설치해서 언제든 심심하면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돼지의 경우에는 코로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이것을 최대한 살리게 해주는 형태의 축산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흑인이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예라는 개념은 교과서에만 볼 수 있고 심지어 흑인 중에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여성 또한 투표권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는 대통령까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축산업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육식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시되 드시더라도 축산 농장 마크가 붙은 축산물을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물복지 축산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그 방금 마지막에 보여주신 마크 2개 있잖아요. 그 예. 마크가 있는 제품은 흔히 말하는 동물복지가 된 제품을 뜻하는 건가요? 예, 이게 축산식품부에서 인증을 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실 공장형 축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동물복지형 축산은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제가 아는 동물복지형 농장이 거의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고 정말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지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한시간 예, 햇섭이라고요. 뭔가 식품원 예, 맞습니다. 무기나 비료를 적겠습니다. 예, 사실 그거는 일반 매장에서는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해썹이 이제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 해가지고 이 위의 요소 중점 관리 하는 건데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동물복지는 위의 요소라고 하면은 항생제 또는 뭐 성장 호르몬 이것들을 아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농장인데 농장에서 해썹을 도입하면은 그러한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복지형 축산은 그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는 걸로 알겠고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오늘 수고해주신 두 낭독 학생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지성 작가, 그러니까 뭐 독서 천재가 된 흔들이나 꿈꾸는 다락방, 최근에 또 하루관리 책을 지은 이지성 작가를 불러서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1월 8일, 1월 8일 금요일에 여기 말고 효원산학협동관 101호에서 저희가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을 하니까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똑같이 신청 방법은 똑같으세요. 카톡 오픈 채팅이나 그 웹메일로 신청을 저희가 받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선착순 150분한테는 하루관리 그 이성 작가의 신간인 하루관리 책을 한 권씩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도서관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